소상고을 관아의 밤은 깊었으나 사또의 방은 꺼지지 않는 촛불로 환하게 밝았습니다. 비단 금침 위에는 고을 최고의 기생 연화가 사또의 팔을 베고 누워 창호지에 스미는 달빛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지요. 꽃다운 나이에 그의 눈에 들어 수청을 든 지 어느덧 반년, 사또의 총에는 오롯이 연화의 것이었습니다. 연화야, 이 달빛이 참으로 곱구나. 허나 내일이면 이 달도 너의 얼굴도 두고 떠나야 하니 내 마음이 편치 않다. 나으리, 어찌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 내직으로 영전하시어 한양으로 가시는 길은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니옵니까? 소첩은 괜찮습니다. 내가 정녕 괜찮지 않음을 내가 아는데 어찌 그리 속없는 말을 하느냐. 나으리의 그 마음 하나면 소첩은 족합니다. 다만 나으리께서 아니 계신 이 고을이 너무도 넓고 텅 비어 보일까 그것이 저어될 뿐입니다. 연화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자 사또는 그녀의 고운 뺨을 쓰다듬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방 한쪽에 놓인 궤를 열어 재물과 집기 문서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비록 내 마음을 다 채우진 못하겠으나 내가 지내는데 부족함은 없을 게야. 나으리, 일이 큰 것을 어찌 소첩은 나으리의 마음만으로도 벅찹니다. 내 너와 정이 이리 깊이 들었거늘 한양에 간들 너 없이 어찌 살겠느냐. 내 먼저 올라가 터를 잡을 것이니 너도 살림을 정리하여 지체 말고 한양으로 올라오너라. 예? 하오시면 저를 정령. 내 너를 한평생 곁에 두고 함께 살 것이다. 이는 사내대장부의 흔들림 없는 약조이니 추호도 의심치 말거라. 나으리, 결국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사또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사또의 약속은 칠흑 같던 기생의 삶의 한 줄기 빛과도 같았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마지막 정을 나누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관아를 떠나는 사또의 행렬을 멀리서 지켜보던 연화는 소매가 다 젖도록 눈물을 훔치고 또 훔쳤습니다. 부디 평안히 가시옵소서. 곧 뒤따라가겠습니다. 한양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연화는 사또가 남기고 간 온기로 긴긴 밤을 견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약조는 연화에게 삶의 이유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연화의 마음에 스산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그가 남긴 세간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밤이 되면 사무치는 그리움에 잠 못 이루는 날이 허다했지요. 한양에서 오리라던 기별은 두어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어찌 이리 소식이 없으실까? 한양 땅이 그리도 넓어 인연 하나 들어설 자리를 아직 마련치 못하신 것인가? 홀로 술잔을 기울이던 연화는 문득 자신의 앞날이 안개 속처럼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생의 삶이란 하루살이와 같아 한 사내의 약조만을 믿고 세월을 보내기엔 너무도 위태로웠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연화는 고을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무녀를 찾아갔습니다.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무녀의 신당에 들어서자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팬 무녀가 말없이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관기로구나. 사내의 정에 목말라 여기까지 왔는가. 보살님, 제 앞날이 어찌 될지 부디 일러주십시오. 귀히 여기던 분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 마음이 자꾸만 약해집니다. 내 얼굴에 사서 고생할 상이 훤히 비치는구나. 어디 생년월 일시나 대어보거라. 연화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무녀는 상가지를 한참이나 만지작거리더니 이내 혀를 끌끌 찼습니다. 팔자가 기고하구나. 내게는 본디 지압이 복이 없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게는 저를 아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말거라. 내 팔자는 나이 많고 권세 있는 영감의 첩실로 들어가 한평생 그림자처럼 사는 것이다. 그것이 내게 정해진 운명이다. 아니, 아닙니다. 저에겐 저를 한양으로 불러 평생을 함께하자 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리석은 것.
그 자가 내 짝이라 믿느냐? 만일 내가 젊은 사내와 정을 통하고 인연을 맺는다면 그땐 내 명줄이 끊어질 것이다. 필시 제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요절할 게야.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무녀의 저주와도 같은 말은 비수가 되어 연하의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신당을 뛰쳐나온 연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헤맸습니다. 사또의 따뜻한 약속과 무녀의 섬뜩한 예언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뒤엉켰습니다. 운명이라니. 나의 삶이 정녕 처음부터 정해져 있단 말인가? 아니야. 나으리께서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분은 나를 버리실 분이 아니야. 연하의 마음은 두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또를 향한 믿음이, 다른 한쪽에서는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연하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얼굴도 모르는 늙은 대감의 수청을 들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사또는 싸늘하게 등을 돌려 떠나가 버렸습니다. 연하는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뇌하던 연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무녀의 저주 어린 예언에 굴복하여 얼굴도 모르는 늙은이의 첩으로 생을 마감하느니 사또와의 약속을 믿고 제 발로 한양을 찾아가겠다 마음먹었지요. 그래, 운명이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 내일이 주저앉아 세월만 보낼 수는 없다. 나으리를 만나 배워야겠다.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결심이 서자 연하의 행동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또가 남긴 재물의 일부를 떼어 튼튼한 말 한 피를 사고 자신의 수족이 되어줄 과묵하고 충직한 하인 돌쇠를 샀습니다. 남은 살림을 모두 정리하고 나니 계절은 어느덧 살을 애는 듯한 한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아씨, 길이 몹시 험할 것입니다. 봄이 오기를 기다려 떠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야 한다. 내 마음이 더는 이 추운 고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구나. 어서 길을 서두르자. 예, 아씨. 소인이 앞장서서 길을 살피겠습니다. 그러나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간간히 내리는 눈은 세상을 온통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길 떠난 지 닷새째 되던 날 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엄청난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세상은 거대한 흰 무덤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길이란 길은 모두 눈 속에 파묻혀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들인지 분간할 수조차 없었지요. 돌쇠야, 괜찮으냐?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아씨, 걱정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돌쇠는 말곶비를 굳게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악! 앞서가던 돌쇠의 비명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연하가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돌쇠의 모습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가 딛고 있던 눈 덮인 땅이 그대로 허물어지며 깊이를 알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돌쇠야. 돌쇠야, 대답을 하거라. 연하의 애타는 외침은 텅 빈 골짜기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유일한 동행마저 잃어버린 연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와 극심한 공포의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나으리, 제가 이리 허망하게. 결국 연하는 말 위에서 정신을 잃고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고 세상에 남은 것은 오직 연하의 희미한 숨소리와 쉼없이 쏟아지는 눈발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연하는 따스한 온기가 감도는 방 안에 누워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지? 내가 죽지 않았단 말인가?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자축 그릇이 들려 있었지요. 정신이 드시오. 어젯밤 그대의 말이 하도 서럽게 우러나가보지 않을 수 없었소. 하마터면 얼어 죽을 뻔했소이다. 나으리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까? 나으리라니 당치 않소. 나는 그저 이 산중에 묻혀 사는 사람일 뿐이요. 어서 이것부터 드시오. 빈속에 먹으면 속이 풀릴 것이요. 사내는 연어의 머리를 받쳐주고는 뜨끈한 잣죽을 한 숟갈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비로소 온몸에 피가 도는 듯 했습니다. 잣죽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자 연하는 거뜬하게 몸을 일으킬 수 있었지요. 은인의 성함이라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내 이름은 무영이라 하오. 은혜라니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찌 그냥 지나치겠소. 그보다 낭자의 사연이 궁금하구려. 어찌하여 이 깊은 산중에서 홀로 있었던 것이요? 연하는 자신의 기구한 신세를 차마 다 털어놓을 수 없어 그저 한양에 볼 일이 있어 가던 중 길을 잃었다고만 둘러댔습니다. 무영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며칠이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 편히 묵으라 했습니다. 이튿날도 눈은 그치지 않고 펑펑 쏟아졌습니다. 창밖은 온통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 왕국이었으나 암자 안은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화롯불 덕에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자신을 구해준 사내를 찬찬히 뜯어볼 수 있었지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의 얼굴은 나이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고 속세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첩첩산 중에 어찌 이리 젊은 분이 홀로 살고 계실까? 연하는 무영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갔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이 낯선 사내는 누구이며 어떠한 사연을 품고 이 깊은 산중에 홀로 갇혀 지내는 것일까? 연하는 그에게서 자신과 닮은 깊은 외로움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눈은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고립된 작은 암자 안에서 연하와 무영은 할 일 없이 마주보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지요. 처음에 어색함이 가시고 두 사람은 자연스레 서로가 살아온 세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연하였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아니, 무영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깊은 산중에서 홀로 지내시는지요? 내 신세가 하도 기구하여 낭자에게 말하기가 부끄럽소. 저 또한 기구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신세입니다. 서로의 신세를 한탄하다 보면 이 지루한 시간도 조금은 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연하의 말에 무영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실로 놀라웠지요. 나는 본디 이 산 아래 큰 기와집의 3대 독자 외아들이었소. 허나 3살 되던 해에 한 노수님이 우리 집을 찾아와 부모님께 말씀하셨다 하오. 노스님께서 무엇라 하셨기에요? 이 아이를 당장 출가시키지 않으면 요절할 팔자라고. 세상에, 부모님께서는 차마 나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망설이셨지만 내가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자 결국 노수님의 손에 나를 맡기셨어. 그때부터 무려 24해 동안 나는 이 암자에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도만 닦으며 살아왔어. 그럼 그단 한 번도. 그렇소. 속세와는 연을 끊고 살았지. 나를 이리로 데려오신 노수님께서는 작년에 입적하시고 지금은 나 혼자 이렇게 지내고 있어. 무영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연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운명이라는 굴레에 갇혀 살아온 것이 비단 자신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독과 절망이 고스란히 느껴져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외롭고 힘든 세월이었겠습니다. 외롭다기보다는 그저 갑갑했소. 내가 아는 세상은 오직 이 암자와 주위를 둘러싼 산봉우리 뿐이니. 낭자야말로 어떠시오? 그대는 어찌하여 그 험한 눈길을 헤치고 한양으로 가려 했던 것이오? 무영의 따뜻한 눈빛에 연하는 더 이상 자신의 사연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또와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무녀에게서 들었던 저주 같은 점괘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허면 낭자 또한 운명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구려. 예, 나이 많은 대감의 첩이 될 팔자라니.
저는 그 운명에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발로 그분을 찾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닮은 데가 많구려. 낭자는 늙은 대감의 첩이 될 팔자, 나는 일찍 죽을 팔자.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평생을 살아온 점이 말이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알게 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낯선 이가 아니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 고통받아온 세상에 홀로 남겨진 가여운 영혼들이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암자 안에 갇혀 지낸 지 어느덧 닷새째, 연화와 무영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정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지요. 서로의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고 스치는 손길 하나에도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날 밤도 화롯가에 마주 앉아 타들어가는 불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무영이었습니다. 낭자, 나는 내 인생이 억울하기 짝이 없어. 태어나자마자 죽을 팔자라는 낙인이 찍혀 이 산중에 갇혀 살았어. 책에서 배운 세상은 저리도 넓고 아름답다는데 나는 새장 속의 새처럼 이곳에서 늙어 죽어가야 하는 것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생으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늙은 영감의 놀이개가 되어 평생을 살아가야 할 팔자라니요. 정령 사람의 운명이란 일이도 가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만약 내게 단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기꺼이 내 남은 생을 모두 바칠 것이요. 하루라도 사람답게 사는 삶. 무영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타오르는 삶에 대한 갈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연하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무영이 떨리는 손으로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낭자. 나는 낭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내 심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소. 낭자를 볼 때마다 갑갑하던 내 세상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소. 무영님, 낭자는 내게 처음으로 삶을 꿈꾸게 한 사람이요. 늙은 대감의 첩으로 살지 마시오. 요절할 팔자 따위는 잊어버리시오. 우리 이 지긋지긋한 운명의 굴레를 함께 벗어던집시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와락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훌을 벗어던지는 옷가지들은 그들을 꽁꽁 묶어두었던 운명의 굴레인 양 방구석으로 날아갔습니다. 두 남녀의 몸은 쇳물처럼 뜨거웠습니다. 관솔불이 흐느적거리는 첩첩산중 암자의 외딴방에 거친 폭풍이 몰아쳤지요. 바위처럼 단단한 무영이 힘껏 파고들자 연하는 흐느낌을 터뜨렸고 무영은 낮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라리 나으리와 함께 하룻밤을 살다 죽을지언정 그리 살지는 않겠습니다. 나 또한 이 산중에서 평생을 메마른 나무처럼 살 순 없소. 당신이 내 운명이요. 내 남은 삶이 단 하루뿐이라도 나는 당신의 사내로 죽겠소. 자신들의 삶을 올가매던 운명에 대한 처절한 반항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마음속에 쌓여있던 운명의 앙금을 남김없이 녹여버렸습니다. 거짓말처럼 눈이 그쳤습니다. 밤새 세상을 뒤덮었던 눈보라가 먹고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난밤 운명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하나가 된 연하와 무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을 뜬 것은 연하였습니다. 자신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잠든 무영의 얼굴을 보자 연하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지요. 더 이상 사또의 약속도 무녀의 저주도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의 세상이고 나의 운명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무영은 연하를 보자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내가 지난밤에 혹 낭자에게 큰 실수를 한 것은 아니요?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저 때문에 요절할지도 모르는 운명을 택하신 것을. 후회라니.
낭자와 함께한 하룻밤은 내가 살아온 날보다 더 값지고 행복했소. 설령 내일 당장 죽는다 해도 나는 여한이 없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함께입니다. 그날 이후 암자는 두 사람의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산에 진달래가 피어나자 무영은 연화에게 속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연화는 무영에게 글과 노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함께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고 작은 텃밭을 일구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연화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영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연화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내가 아비가 된다니. 내가 정령 살아있기는 한 것이요. 보세요. 운명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란 듯이 살아남아 이리 새로운 생명까지 품지 않았습니까? 모두 낭자 덕분이요. 낭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요. 10달이 차고 연하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암자는 아이들의 우렁찬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무영은 쌍둥이를 번갈아 안아들고는 감격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산을 내려가고 싶소. 내려가시게요? 속세로 돌아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당신과 우리 아이를 보여드리고 싶소. 내가 이리 잘 살고 있음을, 더 이상 운명에 갇혀 살지 않음을 알려드려야겠소. 당신만 괜찮다면. 서방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저야 마땅히 따라야지요. 서방님이 가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저와 아이들의 집입니다. 며칠 후 무영은 연하와 두 아들의 손을 잡고 24년 만에 암자를 나섰습니다. 그가 3살 때 울며불며 끌려왔던 길을 이제는 한 여인의 지아비이자 아이의 아비가 되어 당당하게 걸어 내려갔습니다. 산 아래 자리한 기와집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무영이 대문 앞에서 머뭇거리자 연하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무영이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리자 머리가 희끗한 늙은 하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무영을 한참이나 쳐다보더니 이내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인의 외침에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버선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살아있어도 볼 수 없으리라 체념했던 아들의 모습에 노부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온 가족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을 그친 무영이 자신의 뒤에 서 있던 연하와 아이들을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무영의 집에서는 밤늦도록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를 산으로 떠나보내며 통곡해야 했던 집은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며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선에는 일천즉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중 한 명이라도 천민이면 그들의 자식은 따질 것도 없이 천민이 된다는 뜻입니다. 노비인 저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못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양에 거주 중인 사연 많은 노비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양반이었으나 어머니가 천민이었기에 저는 따질 것도 없이 천민이어야만 했습니다. 올해로 제 나이는 8살이었지요. 8살이었던 저는 양반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장례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례원은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 예원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예원은 형조, 한성부, 의금부, 사헌부와 함께 법을 담당하는 관청으로 법부에 속했습니다. 예원이 주로 하는 일은 형조도관을 두어 노비 관련 업무를 도맡아 썼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따라 오늘 예원을 찾은 이유는 어떻게든 아들이었던 저를 노비로 만들고 싶지 않은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예원을 찾은 아버지와 저는 형조도관 관리 보며 정중하게 서 있었습니다. 문서를 살펴보던 관리 저와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양반이라면서 일천즉천이라는 말은 모르는가? 그러니 자네 아들은 노비가 맞네.
관리는 보고 있던 문서를 건성으로 접더니 저와 아버지에게 그만 가보라는 듯 무심하게 손짓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아버지는 꿋꿋하게 선체로 할 말을 하더군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어미는 노비가 아닙니다. 영모에 엮여 노비가 되었으나 선대왕 때 그 누명을 벗어 신분이 회복되었지요. 그러니 이 아이의 신분 또한 양인이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자네 말도 일리가 있으나 자네 안 사람이 노비가 아니란 걸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있던가? 그게 없다면 이 아이는 양인이라고 할 수 없네. 더욱이 노비였던 시절 아이를 가졌다고 하였으니 이 아이는 노비가 맞네. 이 아이가 노비가 아니란 문서는 전란으로 소실되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해서 그럽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이 조선에 억울하지 않은 이가 있던가? 증명할 수 없다면 노비가 되어야겠지. 이 어린 것이 기특하게도 벌써부터 공자를 논할 줄 알고 글도 읽고 쓸 줄 압니다. 그러니 제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구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네가 증명해야만 하는 걸세.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지 말게. 이곳은 그런 것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네. 관리에게 내뱉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울먹임이 가득했습니다.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이 어린 걸 어떻게 노비로 만든단 말입니까? 제발 넓은 아량으로 이놈 좀 봐주십시오. 관리가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는 아버지가 짜증이 났던지 다짜고짜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하지 않았던가. 듣기 싫으니 당장 나가보시게. 아버지는 수없이 간청했으나 되돌아온 답변은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곳에서 걸음을 물려야만 했으나 무슨 미련이 남았던지 이를 떼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버지 손을 잡고 이곳을 나섰습니다. 이곳에 있던 모두가 우리 부자를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안 된다는데 어쩔 수 없지요. 저는 아버지를 따라 낡고 허름한 초가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와 생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적막함과 함께 한참을 걷고 걸었습니다. 저는 노비의 삶을 받아들여야만 했지요. 생부는 힘없이 고개만 떨군 채 맥없이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에게 미안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눈치 빠른 아들인 제가 아버지의 이목구비를 살펴보기에 말입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춘 채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가여워하지 마시지요. 힘없는 발걸음만 앞세우던 아버지가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저를 보았습니다. 미안하구나. 너에게 좋은 것들만 물려줘야 하는데 천한 신분을 물려줘서 말이다. 괜찮습니다. 사지 멀쩡히 낳아주셨으면 됐지. 뭐가 걱정이란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다. 노비는 관직에 출사하지도 못한다. 노비라 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천대받거나 멸시받을 수도 있다. 너는 노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른다. 그렇다고 일이 풀이 죽어 있으면 뭐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녀석, 이 아버지가 걱정한다고 이리 위로하기는. 제가 아버지에게 건넬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그저 해맑게 웃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쨌건 저는 저를 걱정하는 아버지를 보며 최대한 밝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가에도 왜 이렇게 눈물이 터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석 달이 지났고 아버지는 앓고 있던 오랜 지병을 이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역병으로 오래전 세상을 떠났는데 아버지마저도 무심하게 제 곁을 떠난 거지요. 왜 아버지가 그토록 저를 양인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후로 이해가 갔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은 어린 저는 아버지의 장례를 겨우 끝마쳤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정리할 틈도 없이 저는
어느 양반 댁으로 넘겨졌습니다. 조선에는 고아를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해서 저는 어느 양반 댁 노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손을 이끌고 앞서 걷고 있던 이는 예원 소속의 어느 설이었습니다. 예원 소속의 어느 설이는 저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넌 운이 좋다. 노비 생활을 해도 부잣집 노비를 하는 게 최고지. 그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노비가 100명이 넘고 곳간에는 먹을 게 넘쳐나는 곳이다. 저에게 자랑하듯 내뱉는 예원 소속 어느 설이의 말에도 제 귀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다는 슬픔에 세상 그 어떠한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슬픔을 그 어떠한 단어로 표현하겠습니까? 예원 소속의 어느 서리를 따라 한참을 걷고 걸어 도착한 곳은 한양 중심가에 자리한 어느 관문세도가였습니다. 기와집 용마루와 대문부터가 큼지막한 것이 와닿는 느낌부터가 달랐습니다. 예원 소속의 어느 서리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대청에 앉아 공부 중인 제 또래의 사내아이와 그에게 글을 가르치는 누군가가 보이더군요. 그분은 긴 수염과 고운 피부를 지녔는데 참으로 기품이 넘쳐 보였습니다. 예원 소속의 어느 서리가 그분을 보며 고개를 숙이더니 이리 말했습니다. 영감마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녀석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 또래에게 글을 가르치던 학자는 하던 일을 중단한 채 제가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집안의 주인 같았습니다. 마침 내 아들 녀석의 글 공부를 감시해줄 노비가 필요했는데 잘 되었구먼. 대체 언제 오나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다네. 올해 8이라고 했는데 맞는가? 그렇사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어린 노비이옵니다. 도련님과는 동갑이지요. 뭐 타고 있느냐, 영감마님께 정중히 인사 올리지 않고. 저는 예원 소속의 어느 서리가 다그치자 얼떨결에 대청마루에 서 있던 영감마님께 정중히 허리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때가 이곳 영감마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김현성이라는 성과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모시게 될 도련님은 이영이라는 성과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저에게 현성이라고 불렀으며 저는 도련님을 영희 도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지 그날 밤이 되어서야 문제가 터졌습니다. 왜 8살 된 도련님에게 글을 읽을 줄 아는 또래 노비가 필요했는지 말입니다. 도련님은 방에서 밤마다 글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글 공부를 이어가기에는 타고난 집중력이 부족해 항상 옆에서 도련님을 자극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체면을 중요시하는 양반댁에서 같은 양반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영감마님께서 저를 안방 처소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영감마님을 마주보며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장래원 서리에게 듣자니 노비치고는 공자부터 글까지 읽고 쓸 줄 안다고 들었다. 그 말이 정령사실이렸다. 예, 영감마님. 그러면 내가 한 가지를 묻겠다. 내 질문에 대답을 잘한다면 너는 이곳에서 편하게 먹고 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실망한다면 너는 내일부터 고된 노역에 동원될 것이다. 하문하시옵소서. 공자가 말한 사람다움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논어에서 이는 남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네 어머니들이 자식을 대할 때 그러하듯 배려하고 걱정하는 등 조건 없이 남을 챙기고 아끼는 마음이 사람다움의 본질이라 확신하옵니다. 영감마님께서는 놀란 얼굴로 저를 보다가 이내 매우 흐뭇해하는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라는 상품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너는 내일부터 영희 옆에 달라붙어 영희의 글 공부를 도와야 할 것이다. 영희가 새벽까지 글 공부를 하지 않고 잔다면 너에게 회초리찜을 가할 것이다. 그러니 내 역할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행동해야 할 것이다. 저에게 이러한 소임을 맡기는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반상의 법도에서는 노비가 글을 읽고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반상의 법도 따윈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 가문을 빛나게 만들 훌륭한 문신을 만드는 게 중요할 뿐이다. 이만하면 궁금증이 해결되었더냐? 예, 영감마님. 후로 저는 도련님을 밤낮으로 따라다니며 도련님의 글 공부를 도왔습니다. 저는 도련님과 같은 처소에 함께 거주하며 글동무를 자처했습니다. 절대로 먼저 도련님보다 눈을 붙여서도 안 됐고 도련님이 보는 앞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도 안 됐습니다. 늘 긴장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글을 읽고 쓰는 게 재미있어 도련님의 글 공부를 도운 지 달포가 넘어갔음에도 절대 먼저 눈을 감는 불순함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도련님은 이런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도련님이 이렇게 묻더군요. 도련님의 얼굴에 오늘따라 피곤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너는 글 공부가 힘들지 않더냐? 왜 힘들겠습니까? 참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 지루하게 생긴 활자가 뭐가 그리도 재미가 있다는 것이냐? 네, 궁금해서 그러니 알려다오. 사람들은 그럽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검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붓이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와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더욱이 말할 때 청산유수가 따로 없구나. 과찬이십니다. 도련님께서는 길게 하품했습니다. 밤이 늦어서 그런지 얼굴에는 피곤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피곤해서 그러니 눈 좀 붙여야겠다. 나 대신 이 자리에 앉아 글 공부 좀 해다오. 예, 도련님. 저는 도련님이 새벽까지 글 공부를 이어갈 수 있게 도와야만 했으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기 싫다는 글 공부를 강요할 권리가 저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도련님은 글 공부에 그다지 소질도 없었고 열정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도련님 방에 놓인 수많은 책을 밤마다 홀로 읽어가며 행복함을 만끽했습니다. 영감마님도 호롱불을 켜놓은 채 늦은 밤까지 책을 읽는 형체가 도련님인 줄 알았을 겁니다. 사실 저와 도련님은 체형이 너무나도 흡사했기에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났고 저와 도련님은 어느새 20을 넘겼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노비 생활을 이어간 지 벌써 15년이나 흘렀던 것이었죠. 15년이 지난 오늘 주인 댁 분위기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종이었던 저를 포함해 많은 노비가 안방에서 울려 퍼지는 고함에 서로의 얼굴만 살폈습니다. 특히 제가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죄책감을 느끼는 중이었습니다. 안방에서 대청을 지나 이곳 마당으로 들려오는 영감마님의 꾸짖음은 이러했습니다. 이번에도 낙방한 것이더냐? 도대체 벌써 몇 번째 낙방이냐? 이 아비는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죄송합니다.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머리가 둔한 것도 아니며 능력 있는 스승을 붙여주지 않은 것도 아닌데 매번 낙방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마도 도련님은 그 어떠한 변명도 내뱉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을 겁니다. 저는 도련님이 꾸중을 듣고 나오면 뭐라 위로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안방에 있던 영감마님께서 마당에 서 있던 제게 이리 말해온 겁니다. 현성이 내 놈 밖에 있더냐? 저는 대청 앞으로 쪼르르 다가가 대답했습니다. 예, 영감마님. 당장 이곳으로 들어와 보거라. 저는 긴장하는 얼굴로 안방을 향해 급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영감마님께서 진노하는 얼굴로 앉아 계셨고 도련님께서는 죄인처럼 고개만 숙인 채 눈물만 떨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도련님이 안쓰러웠습니다. 안방에 들어온 저는 곧장 안방 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영감마님께서 이런 제게 거칠게 하문하셨습니다. 영희 녀석이 자꾸만 과거에 낙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글 공부를 게을리했던 것도 아닌데 말이다. 소인이 그걸 어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도련님을 그만 꾸짖는 게 어떠실지요? 글 공부는 무엇보다 자신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감마님은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이내 뭔가 결심을 굳혔던지 저를 뚜렷이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경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을 주겠다. 1년 안에 영희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 녀석을 멍석말이 할 것이다. 너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 이 말이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예? 노력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법은 없다. 영희의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것은 필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 이 같은 사실을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도련님이 저와 영감마님의 대화에 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나도 부당한 처사십니다. 현성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당한 처사?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가져다 주면 될 것이 아니냐. 영희 도련님은 우물쭈물 아무런 말도 내뱉지 못했으나 저는 영감마님을 보며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안에 도련님의 장원급제를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정말이냐? 그렇습니다. 대신 제 청을 하나 들어주시지요. 뭔가? 도련님께서 장원급제를 하시면 제 노비문서를 불태워 주십시오. 영감마님께서는 잠시 고민하더니 저를 보며 이리 약조했습니다. 좋다. 영감마님이 앉아있던 안방에서 나온 저에게 옆에 있던 도련님께서 이리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벌써부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못난 나 때문에. 도련님이 왜 미안합니까? 이게 다 못나게 태어난 제 탓이지요. 그나저나 장원급제를 어찌한단 말이냐? 너는 어찌하여 아버지께 지키지도 못할 약조를 했단 말이더냐? 도련님께는 담장 너머 먼 풍경만 바라보며 긴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도련님께서는 독한 근성이 부족하십니다. 공부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근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를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1년 동안 저와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도련님이 장원에 급제할 수 있을지 숱하게 고민했습니다. 어쨌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도련님과 함께 밤낮으로 글 공부를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글 공부를 밥을 먹으면서도 늦은 새벽까지도 쉬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오늘따라 피곤하구나. 내 눈 좀 붙여야겠다. 안 됩니다. 이제는 도련님께서 해야만 하는 일을 제가 대신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때는 그게 서로에게 좋다고 여겼는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제 실수였습니다. 도련님은 마지못해 드러눕지 못하고 책만 읽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흘렀을 겁니다. 저와 도련님은 마주보고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종이 주인과 겸상한다는 것 있을 수 없었으나 저는 특별히 예외였습니다. 젓가락질을 열심히 하던 도련님 얼굴에서 코피가 쏟아져 나온 건 이때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 있겠느냐? 때마침 안방에서 대청으로 나오던 주인마님께서 이를 보았습니다. 저는 도련님을 부축하며 코피가 멎도록 등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주인마님께서 화들짝 화를 내시더군요. 천한 것이 어디에 손을 대는 것이냐. 저는 황급히 놀라 도련님의 몸에서 즉각 손을 뗐습니다. 송구합니다. 나는 내가 밉구나. 노비가 그를 알아서 내 아들을 욕보이고 노비가 그를 알아서 내 아들 자존심만 깎아 먹고 있지 않더냐. 저는 그 말이 이해되었습니다. 사실 영감마님께서는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도련님께 제 얘기만 하셨답니다. 신분은 다르나 어떻게 일이 똑같은 나이에 학문의 깊이나 집중력이 다르냐면서 말입니다. 어쨌건 이러함에도 제가 도련님과 친할 수 있었던 건 도련님에게는 질투와 열등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주인마님께서 크게 호통치시니 고개만 숙인 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다행히
영감마님께서 나타나시자 더는 저를 노려보지 않고 다른 곳으로 발걸음하셨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도련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장원급제하셨고 저는 약속대로 노비의 삶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까? 약속을 하지 않았더냐? 양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야 되겠나?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 생각이더냐? 무엇을 할지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팔도를 떠돌며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 갈 곳이 없다거나 배가 고플 때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거라. 내가 쉴 곳은 내어줄 테니 말이다. 감사합니다, 영감마님. 그렇게 저는 영감마님의 힘으로 노비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팔도를 떠돌며 느긋한 삶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만 하고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또 좋은 일들이 제 인생에 오지 않겠습니까? 조선 한양에 자리한 어느 작은 고을에는 아주 명망 높은 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가문의 가장이자 대들보였던 연진대감은 청렴한 관리로 매우 유명했었고, 그는 숱한 백성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연진대감은 하나뿐인 제 아버지셨습니다. 유독 화창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모처럼 대청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마당을 쓸고 있던 머슴 하나가 제게 다가와 이리 말하는 겁니다. 아가씨, 영감마님의 덕이 도성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자자합니다. 이놈이 그것 때문에 요즘 기분이 아주 흡족합니다. 저는 보고 있던 책을 슬며시 덮고서 머슴의 얼굴을 보며 잠시 짧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래 것들과 대화 나누는 것을 매우 좋아했지요. 당연한 결과겠지. 곳간 창고를 여러 배가 고픈 이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본다면 지나치는 법이 없으니 말일세. 도성 사람들이 그러는데 영감마님의 얼굴에 덕이 가득하답니다. 그래서 이놈도 이곳에서 일하는 게 영광일 정도입니다. 이곳처럼 편하게 일하는데 품삯도 많이 쳐주는 곳도 없지요. 저는 입이 귀에 걸린 머슴의 얼굴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묘한 어둠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요즘 왜 이리 불안한지 모르겠구나. 덕 많고 칭송자자한 내 아비의 소문이 왜 이리 찝찝한지 말이다. 단순한 기분 탓일까? 머슴은 의아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며 이리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평온함이 유지되면 언제나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불길함이지 않더냐. 그건 모든 인생의 공통점이지. 머슴은 손살에 치며 이리 말했습니다. 에이, 지나친 우려십니다. 머슴의 말처럼 되었다면 좋았겠으나 저의 비현실적인 우려는 끔찍한 현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관상가 유학송이 제 아버지의 운명을 뒤틀면서부터였습니다. 덕 많은 아버지의 자자한 칭송은 언제부터인가 험담으로 바뀌기 시작했지요. 유학송은 관상을 통해 조정 내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대소신료들과 결탁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운명쯤은 거리낌 없이 조작하는 아주 더러운 간신배였지요. 그는 사람의 얼굴에서 보이는 작은 흠집 하나조차도 크게 부풀려 죄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산신령보다도 탁월했고, 그 능력으로 수많은 집안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 능력에서 저희 집안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정 내 정치에는 관심도 없었고, 아무리 사대부가의 규수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는 유학송의 소나귀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몇 안 되는 고결한 인물 중 한 분이셨습니다. 유학송이 조정의 권신들과 당파 정치에 참여해달라고 접근했을 때 제 아버지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제 아버지는 유학송의 표적이 되었지요. 정말 저의 제안을 거절하실 요량이시오, 대감? 내가 아까도 말했습니다. 굳이 당파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 어디에 들어가 정치를 할 생각이 없소.
그저 지금처럼 전하를 옆에서 보필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할 뿐이지요. 내 제안을 거절하다니 참으로 어리석으십니다. 아버지의 처소에서 대화를 나누던 유학송 대감은 불쾌한 얼굴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자의 얼굴을 보았는데 딱 보니 호랑이가 아니라 간사한 여우의 상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불안했습니다. 저 사람이 제 아버지에게 무슨 해코지나 하지 않을지 말입니다. 아버지는 지나친 걱정이라며 저만 이상하게 보았으나 저는 그런 아버지가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유학송은 제 아버지가 자신에게 고분고분하게 협조하지 않자 제 부친을 파멸시키기 위해 교묘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비난이나 고발만으로는 청렴한 제 아버지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그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 아버지는 전하의 학문을 가리키는 스승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유학송은 사람들의 미신적 믿음과 조정 내 권력 다툼을 교묘히 이용해 제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계획했습니다. 유학송은 조정 내 대소신료에게 제 아버지의 이목구비를 거론하며 영모의 가능성을 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 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한 첫걸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바로 대소신료들의 포섭이었지요. 유학송은 사소한 의심을 던지는 듯 대수롭지 않게 말했으나 그 말은 조정 내 대소신료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정말이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무섭더군요. 특히 간신배 말입니다. 어느 날은 대전 앞에 모여있던 대소신료들 앞에서 유학송이 큰 소리로 이리 말했습니다. 근래 연진 대감의 눈빛이 날카롭고 교활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눈빛은 권력을 탐하며 언제든지 주인을 배신할 자의 상입니다. 이마에 깊게 파인 주름은 과거의 충성보다는 미래를 도모하는 자의 표식이지요. 더욱이 전하보다 그에 대한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하지 않소. 이를 듣고 있던 대소신료 중 한 명이 어물쩍 다가와 유학송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어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답답할 뿐이지요. 전하께서 연진 대감이란 간신배에게 노란할까 봐 감히 우려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합쳐 전하께 알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전하와 가까운 사이라나 불신한 마음이 있다면 속히 제거해야지요. 내 말이 그것이요. 유학송과 몇몇 대소신료들은 호흡이 참으로 잘 맞았습니다. 당시 조정에는 다양한 정치 당파가 존재했는데 그들에게는 전하의 신임을 얻고 있는 제 아버지가 당장이라도 제거하고 싶은 공동의 적이었을 겁니다. 유학송의 말은 미묘한 불안과 의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의 조정은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누구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고 작은 소문조차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손쉽게 타오르는 불씨를 남겼습니다. 오랜 가뭄과 흉년도 한몫 거들고 나서는 묵직한 이유가 되기도 했지요. 유학송은 제 아비의 외모와 인품을 교묘하게 왜곡해 전하와의 싸이부터 갈라놓았습니다. 어쨌건 그는 제 아버지의 얼굴 특징을 다르게 왜곡해 해석하며 그가 언제든 반역을 꾀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로 조작했습니다. 누가 이것을 믿겠나 싶었겠으나 의외로 쉽게 믿는 이들은 부지기수였습니다. 더욱이 유학송의 말을 부정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유학송 그자도 조정에서 나름 알아주는 권력을 쥐고 있던 인물이었으니까요. 연진 대감, 그의 눈빛은 강직해 보이지만 그것은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자의 눈빛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불순한 계획을 품기 쉽지요. 그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는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기회가 오면 언제든 주인을 배신할 징조입니다. 이마에 새겨진 주름은 고생의 흔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야심을 감추는 위선자의 표식입니다. 유학송은 제 아버지가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 반역을 꾀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를 추종하는 유생까지 늘어나는 상황이었지요. 제 아버지의 인품이나 덕이 제 아버지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 약점이 되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민심을 등에 업는 자가 왜 필요 이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을 얻으려 하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관리의 본분이겠습니까? 왕의 자리에 눈독을 들이는 자의 부당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유학송은 제 아버지의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는 조정의 권신들과 은밀히 결탁해 제 아버지를 제거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는 권신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연진 대감은 이미 민심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왕의 자리에 야심을 품고 움직인다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를 것이오. 권신들은 유학송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제 아버지를 희생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그의 상이 역적의 상이라며 양념을 발라놓았으니 이후의 일은 매우 손쉬웠습니다. 상황이 하루아침에 돌변하자 제 아버지의 주변 사람들은 황급히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도 간신배들의 입담에 넘어가 제 아버지의 모든 직위와 재산을 박탈하고 유배형까지 내렸습니다. 증거가 없이도 제 아비의 외모와 간신배들이 만들어낸 소문만으로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대처하려 했으나 이미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유학송의 음모는 성공했고 제 아버지는 그날 들이닥친 광군의 화살을 맞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람의 잔인함을 믿지 못한 채 순진함만 보려 했던 것이 이리 화를 부추겼지요. 백성들이 사랑했던 아버지조차도 역적의 얼굴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단지 얼굴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집안이 불타고 가족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저에게 어떻게든 살아남으라는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저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린 아버지를 뒤로 한 채 담장을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어쨌건 저는 집안으로 들이닥친 군사들을 피해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종들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붙잡혔다면 사약을 받거나 관노가 될 운명이었지요. 단지 얼굴 하나로 운명이 이렇게 결정될 수 있는 거라면 세상이 잘못된 게 분명해. 대체 그게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단 말인가? 저는 광군을 피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아버지의 억울함을 씻기 위해 관상이라는 학문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파멸로 이끈 유학송에 대한 분노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폐허가 된 집안을 떠나기 전에 유학송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를 띤 얼굴로 사람들을 속였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타인의 운명을 조종하며 쾌감을 느끼는 탐욕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다시 마주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내가 그 자를 망가뜨릴 것이야. 그리고 어떻게든 망가진 내 가문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말이다. 저는 아버지가 억울하게 역적으로 내몰린 이후 관상이라는 학문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관상을 배우려는 이유가 단순히 아버지의 복수만을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유학송 같은 가짜 관상가들이 사람들의 운명을 조종하는 세상을 뒤엎고 진정한 관상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저희 궁극적인 목표였지요. 저는 단순히 외형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각기 다른 내면을 읽어내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관상법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인이 관상을 배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관상에 대한 지식을 모으기 위해 전국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을 읽어내는 관상법을 터득하겠다고는 했으나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시골 장터와 산속 암자에 이르기까지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절의 낡고 빛바랜 책장 속에 숨겨진 관상 고서들은
오래된 종이 위에 수백 년간 축적된 지혜와 편견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책들을 한 권도 놓치지 않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필사하고 공부했습니다. 책 속에 담긴 관상법은 단순히 얼굴의 형태를 분류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끝이 솟은 자는 재물이 끊어지며 입꼬리가 내려간 자는 권위를 잃는다. 눈동자가 희미한 자는 신뢰를 잃으며 이마에 주름이 가득한 자는 늘 불운이 따를 것이다. 저는 이런 고정된 해석들에 서서히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새겨진 흔적들이 어떻게 모든 운명을 규정할 수 있을까? 고서는 저에게 관상의 기초를 알려주었으나 동시에 관상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운명이 얼굴에 새겨진 대로만 결정된다면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저는 공부할수록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책에 담긴 숱한 지식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관상법을 찾아야 한다고 다시금 확고히 결심했습니다. 고서에서 답을 찾지 못한 저는 산속 깊이 은거한 현인들과 고승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새겨진 운명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내면의 변화를 읽어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통해 몇몇 고승들로부터 현목대사를 찾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목대사로 말할 것 같으면 관상법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목대사를 만나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러 날 동안 험한 길을 걸어 도착한 한 남자에서 저는 현목대사와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현목대사는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소한 걸음걸이와 손끝의 떨림까지 관찰하며 삶의 태도와 신념이 얼굴에 스며들어 있다고 믿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거주하는 어느 암자 문을 두드리며 이리 말했습니다. 관상법을 배우기 위해 대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게 사람의 진정한 얼굴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리 말하자 잠시 얌전하게 있던 남자 문이 열리더니 현목대사가 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현목대사의 이목구비를 살피는데 해당 얼굴에서는 밝은 빛이 솟구치더군요. 어쨌건 현목대사는 저를 가만히 바라본 뒤 이리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관상을 배우려 하느냐? 저는 아버지의 억울함과 유학송의 계략을 이야기하며 관상의 진실을 밝혀 왜곡된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현목대사는 저희 간절함을 이해했으나 관상을 배우는 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깊은 통찰을 요구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관상이란 얼굴의 모양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가진 이가 살아온 길과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는 것이다. 외형에 갇히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봐서 모르겠다면 짧은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목소리의 높낮이에도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이 담겨 있으니 말이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안으로 들어오거라. 너를 나의 제자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저는 현목대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광군을 피해 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잠시 중단한 채 현목대사가 기거 중인 이곳 암자에 머물며 스승님의 가르침을 성실히 따랐습니다. 저는 단순히 눈과 코, 입의 모양을 해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말투와 걸음걸이, 사소한 습관과 손짓을 관찰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현목대사가 지나가던 행상을 가리키며 이리 말했습니다. 저 사람의 얼굴을 보아라. 너는 저 사람의 무슨 운명이 보이느냐? 저는 행상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다가 이리 대답했습니다. 이마에는 고생의 주름이 깊고 눈가의 잔주름은 웃음이 많음을 뜻합니다. 그는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현목대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옳다. 사람의 얼굴에는 고통과 희망이 함께 새겨져 있다. 관상의 진짜 목적은 그런 가능성을 읽어내고 그들이 더 나은 길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사람을 볼 때는 가급적 예쁜 마음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인간을 따뜻하게 보는 눈을 기르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 스승님.
저는 이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관상의 길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이제 저의 관상은 단순한 예언이 아닌 사람들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이끄는 도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의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과 마음가짐에 따라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는 통찰까지 얻었습니다. 운명이 얼굴에 새겨진 대로만 결정된다면 우리는 왜 살아가는 걸까? 사람이란 늘 변화할 수 있는 존재야. 관상이란 그 가능성을 읽어내는 예술이지. 이러한 깨달음은 저에게 자유와 가능성의 힘을 안겨주었고,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억울함에 매몰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도록 돕는 관상가가 되기로 했지요. 그렇다고 제가 제 가문을 망가뜨린 유학송에 대한 복수마저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현목 대사로부터 수련을 끝마치고 마침내 세상으로 나와 첫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목 대사 밑에서 수련한 3년이란 시간은 짧았으나 세상은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고을의 장터의 점술가로 조용히 자리를 잡았고 사람들의 얼굴뿐 아니라 내면의 고통과 희망을 읽어내는 새로운 관상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은 역적의 자식이라는 저마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중년의 상인이 멀리서 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깊게 들이운 사내였습니다. 상인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마주 앉은 저를 보며 소심하게 이리 말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도 손 떼는 것마다 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관상가에게 물어보니 제 얼굴이 가난하게 살아갈 운명이라더군요. 정말 제가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조용히 그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인의 얼굴에는 지금껏 살아온 고생의 흔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마에 깊이 새겨진 주름은 그가 인생의 어려움을 수없이 겪어온 것을 나타내었고, 눈가에는 실망과 좌절의 기운이 가득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입가에 미묘한 주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웃음을 잃지 않았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상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에는 가난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흔적이 보였습니다. 입가의 주름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상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금 이리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도하는 일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제 운명을 바뀔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더 이상 희망도 미천도 없는데 말입니다. 연하는 미소 지으며 상인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이 실패한 것은 운명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시장을 찾아보세요. 먼 곳에서 당신의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천이 없어도 귀인이 나타나 도와줄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그러니 어디에 가서도 그 미소와 자신감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상인은 저희 조언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장을 찾아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일이 있던 후 달포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성공을 거둔 상인은 저를 다시금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물건을 파는 범위를 넓혀 새로운 지역으로 발을 디뎠으며 그곳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처럼 그의 실패는 운명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과 방법에 있었습니다. 상인은 드디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법을 깨달았던 겁니다.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더군요. 제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 이리 찾아왔습니다. 저는 상인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그늘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쨌건 제 조언 몇 마디에 타인의 삶이 바뀌는 걸 경험하니 삶이 뿌듯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 이름은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관상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삶의 선택을 인도해주는 특별한 조언임을 알게 되었지요. 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하며 새로운 길을 찾는 법을 끝없이 가르치며 제안했고, 이는 조정과 양반들 사이에서도 요즘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진대감의 여식이란 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유학송이 여전히 조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긴 막강한 권력과 이기심을 가진 이가 쉽게 망하는 일은 없겠지요. 유학송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여전히 타인의 운명을 조작하고 있었으며 조정 내 인사들을 휘두르며 부와 권력을 빠르게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들릴 때마다 저는 가슴속에는 억눌렀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을 돕고 성실하게 살았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말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구나. 저는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분노와 상처가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단순히 복수를 위해 관상을 배운 것은 아니었으나 유학송을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하긴 그 고통을 어찌 잊겠습니까? 며칠 후였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장터는 나섰던 저는 우연히 유학송의 아들 유태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태윤은 아버지의 죄업으로 인해 늘 속죄하며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처음 보았던 날이 아마도 그때였을 겁니다. 제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집에 관군이 들어왔을 때 말입니다. 그때 저는 살기 위해 무작정 도망쳤었고 위기에 처한 저를 도와주었던 게 유태윤이었습니다. 그때 유태윤이 저를 도와주었던 건 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대한 미안함이라고 했습니다. 어쨌건 몇 년 만에 저를 다시금 보던 그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표정을 살펴보니 반가운 마음 반, 죄스러운 마음 반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아가씨를 뵙습니다. 한양에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지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3년 전 일이라나 지금도 아가씨를 찾기 위해 관군이 눈이 시뻘겋게 뜨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라뇨. 오히려 제가 송구하지요. 그대 아버님 생각하면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는 유학송이 아끼는 외동아들이었으나 저와는 나쁜 감정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의 죄로 인한 무거운 책임감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인 유학송을 무너뜨리고 싶다는 욕망도 지니고 있었지요. 3년 전에는 경황이 없어 도련님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소녀 감히 한마디 올리자면 이렇습니다. 자고로 사대부라면 부모가 엇나갔을 때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도 자식의 미덕이라 여깁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다시금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유태윤의 얼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저희 사심을 얻기 위해 아버지를 험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와 맞설 수 있는 자라 여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회한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타인에 대한 미안함까지 갖추었으니 근본은 훌륭한 자였습니다. 유태윤과 만났던 저는 내면에서 복잡하게 얽힌 감정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학송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아니면 그 복수가 또 다른 고통을 낳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제 스승이었던 현목대사의 가르침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관상이란 단순히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선택을 읽어내는 것이다. 내가 타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앞날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제가 원하는 끝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와 변화야말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유태윤과 함께 유학송을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수심에 휘둘려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먹었지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도 그걸 원하실 겁니다.
이제 유학송의 눈앞에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저는 그 그림자를 스스로 걷어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제 길은 더 이상 복수가 아닌 변화를 통해 진정한 명예를 되찾는 길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유태윤을 만나게 된 것은 운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정의 고위 인사들 사이에서 명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유학송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저에게도 권력이라는 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권세가들에게 접근하는 건 의외로 쉬웠습니다. 제 옆에 있던 유태윤이 권세가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기에 적잖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를 보던 권세가들은 초면부터 이리 말해왔습니다. 내가 한나라의 재상이 될 상이오. 관상가 그대가 보기에 앞으로 궁궐 내에서 내 입지는 어떻게 될 것 같소? 도성에서 알아주는 관상가로 요즘 인지도를 올리고 있던 저였으나 그들은 제가 여인이라며 처음에는 저를 무시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에게 어떻게 대하든 상관하지 않고 제가 느끼는 그대로 그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유학송을 도와 제 아비를 죽인 자들이었으나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유태윤의 도움으로 오늘 만난 사람은 도승지였습니다. 참고로 유학송 대감은 영의정이었지요. 대감의 권세는 앞으로 더욱 넓어지실 것입니다. 백성들의 덕망과 지지도 더욱 탄탄해지겠지요. 그게 참말인가? 제가 네 앞이라고 감히 거짓을 아뢰겠습니까? 단,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심? 그래, 그게 무엇인가? 간신배들을 멀리하시옵소서. 자고로 좋은 땅에 살아야 사람이 잘 되듯 사람도 좋은 사람과 어울려야 잘 되는 법입니다. 그럼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그대는 아는가? 달콤한 말들로 대감의 귀를 간지럽히는 자들만 멀리하시면 됩니다. 입에 쓴소리를 달고 사는 이들이 좋은 벗이 아니겠습니까? 도승지라는 사람은 처음에 제 말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으나 제가 말한 대로 몇 가지가 이루어지자 달포 뒤에 함께 정치하는 이들을 데려와 제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네의 점사가 워낙 신통하여 데려왔다네. 이들에게도 자네의 관상법으로 이들의 앞날을 맞춰줄 수 있겠는가?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제가 익힌 관상법으로 권신들과의 인맥을 늘려갔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조정 내에서 저를 모르면 채작이라는 말까지 나도는 상황이었지요. 이러한 저희 소문은 유학송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화창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나무에 앉은 까치가 먼발치를 바라보며 한참이나 우는 것을 보니 오늘은 아무래도 반가운 손님을 이곳을 찾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끝마치고 안방에 앉아 관상책을 읽고 있는데 마당에서 인기척 소리와 함께인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시오? 짧은 한마디였으나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도 안 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유학송이었습니다. 저는 읽고 있던 책을 덮고서 일어선 채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이곳저곳을 살펴보며 잔뜩 미간만 찌푸리고 있던 유학송이 보였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저를 보던 그는 적잖게 놀랐습니다. 요즘 도성 내 백성과 권신들 사이에서 유명한 관상가가 있기로 소문이 파다해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채 이리 찾아왔는데 막상 발걸음을 하고 나서 보니 당사자가 연진대감의 여식인 저였기 때문입니다.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나. 대역죄인의 여식이 도성 한가운데서 점을 보고 있다니 말이야.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안부는 내가 너에게 물어야 할 것 같구나. 그래, 그동안 관군들 피해 다니느라 고생이 많았다. 너를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어주어서 아주 고맙구나. 때마침 그때였습니다. 유태윤이 이곳으로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던 것이 말입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이곳에 잊지 말아야 할 아들을 본 유학송의 얼굴은 굳었습니다. 내가 이곳엔 어인일이더냐.
유태윤은 유학송을 마주보며 섰습니다. 제가 사모하는 여인이 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잃어버린 가문의 영광을 다시금 되찾아주고 싶습니다. 뭐라? 아버지. 아버지가 이 여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시고 틀어놓았던 걸 다시금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지금 여자 하나에 미쳐도 삼강오륜을 무시하는구나. 내가 싫다면 어찌하겠느냐? 어쩔 수 없지요. 부모가 나쁜 길로 들어선다면 아무리 자식이라나 맞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태윤을 보고 있던 유학송이 저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눈빛에 날카로움이 가득하더군요. 내 아들을 어떻게 꿰었는지는 모르겠다만 내가 너를 가만두는 일은 없을 거다. 감히 내 아들을 앞세워 나를 능멸해. 유학송은 분이 가득하다는 얼굴을 앞세우며 이곳에서 걸음을 물렸습니다. 저와 유태윤은 심란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막상 겪어보니 힘들었습니다. 아마 사원부를 움직여 관군을 동원해 저를 잡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아들에 관한 일이라면 그 누구보다 끔찍하니 저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요. 제가 유태윤을 부추겼으니 앞으로 유학송과의 정면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어쨌건 저는 유학송 근처에 자리한 사람들의 관상을 살피며 그들을 제 사람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유학송의 정치적 힘을 빼놔야 뭐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유학송이 참여하는 조정의 모임에 나와달라는 유학송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말이 조정의 모임이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불러 모아 자기 관상이 영원한 권력가의 상이라는 것만 강조하는 소꿉놀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즉, 자기에게 잘 보여 나쁠 게 없다는 걸 홍보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찝찝합니다. 꼭 가셔야만 하겠습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겠지요. 제 부친이시나 남들이 말하길 간사하기 이를 곳이 없는 분이라 하십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유태윤의 걱정에도 조정의 모임에 나가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유학송이 주최하는 조정의 모임에 나간 저를 유학송이 형식적인 표정과 말투로 반겼습니다. 자기 아들이 좋아하는 여인이지만 않았어도 저는 진작에 사원부로 압송되었을 겁니다. 유학송 대감, 몇몇 권세가들과 함께 둘러앉은 저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유학송이 권세가들을 보며 조롱 섞인 목소리로 이리 말했습니다. 여인이 관상을 본다니 참으로 시대가 많이 변한 모양이구려. 모두가 있는 앞에서 저를 깎아내릴 심산이었습니다. 이건 말고는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보는 관상은 단순한 얼굴의 모양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과 그가 걸어온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유학송 대감? 감히 미천한 제가 대감의 관상을 한번 봐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저는 유학송의 얼굴을 찬찬히 관찰했습니다. 이마에 깊은 주름, 눈가에 얇게 들이온 잔주름, 그리고 입꼬리에 미묘한 긴장감까지 놓치지 않았지요. 대감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타인의 운명을 조종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불안을 감추려 하지요.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보를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학송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관상은 그저 그의 외모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두려움과 죄책감까지 꿰뚫고 있었지요. 그 일이 있던 후로 제법 적잖은 사람들이 3년 전 일어났던 연진 대감의 영모 사건을 입방아에 올렸습니다. 유학송 대감의 계략에 놀아나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갔다는 자성이 말입니다. 저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호재였습니다. 다시금 며칠이 지났습니다. 임금님을 모시고 있다던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장내시로 주상전하의 믿음을 사고 있는 최고 내시였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는 어인일이십니까? 전하께서 3년 전 벌였던 일을 후회하고 계시오. 그때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막강한 권세가였던 유학송과 유생들의 거듭되는 압박을 이기지 못해 그런 일을 벌이셨다고 하오. 그때 전하께서는 어리셨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해서 전하께서는 연진 대감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가씨의 신분도 복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정말이십니까? 그러니 아가씨께서도 전하를 너무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전하께서는 아가씨의 관상법이 마음에 드셨는지 곁에 남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저는 여인이옵니다. 제가 어찌. 저는 말끝을 흐렸으나 저를 보던 장내시는 일이 말했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연진 대감도 이걸 바라실 겁니다. 하늘이 이런 재능을 물려주신 건 이를 유익한 곳에 쓰라는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상전하의 신임을 얻으며 관직까지 하사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유생들의 반발은 심했으나 주상전하께서는 강력한 왕명으로 이를 강행하셨습니다. 전하의 명으로 신입 관리들의 관상을 살피고 퇴청하던 저는 궁궐 문을 나서던 중 입궁하는 유학송과 마주했습니다. 유학송은 저를 보자 눈살을 찌푸리며 이리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하지만 전하의 신임을 받았다고 하여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말거라. 그의 말에는 여전히 냉소와 조롱이 담겨 있었지만 그 속엔 두려움과 불안도 함께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유학송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얼굴엔 두 가지 길이 보입니다. 하나는 남을 조종하며 얻은 부와 권력 속에서 쓸쓸히 망해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군요. 그 순간 유학송의 표정은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오만한 얼굴 뒤에서 수십 년 동안 감춰온 두려움과 죄책감이 비어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뒤따르던 유태윤이 유학송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남의 운명을 농락하며 쌓아온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무게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바뀌지 않으면 저도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도 정녕 그걸 바라시는 겁니까? 유학송은 아들의 말에 긴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탐욕과 오만으로 가득 찼던 그의 삶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 업보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운명은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마지막 얼굴을 결정지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유학송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남아있던 오만과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며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의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그는 자신의 죄와 업보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도달한 듯 했습니다. 그가 제 앞에서 이리 말하더군요. 내가 잘못하였다. 내가 어리석었다. 나를 용서하여 주겠느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나 그 실수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사람이 멋진 겁니다. 어쩌면 저는 유학송으로부터 이 사과를 듣기 위해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선에 퍼져 있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명망 있는 관상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운명의 얼굴에 새겨진 대로 결정되지 않음을 몸소 보여주었으며 사람들에게 선택과 노력의 힘을 가르쳤습니다. 조정에서도 관상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 사람의 내면과 태도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문을 되살리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을 세우는 중심인물로 거듭나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게 내려진 삶의 소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시기를 부처님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성은 최가이고 이름은 규리입니다. 저는 덕망 있는 조선의 어느 양반 가문에서 말썽꾸러기 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여인으로 태어난 거에 불만은 없었으나 커가면서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한 번은 마당에서 부러진 나뭇가지를 들고서 검술 훈련을 이어갔는데 이를 보던 어머니께서 쏘스라치게 놀라며 이리 훈계했습니다. 여인은 이런 거 들고 다니면 큰일 난다. 어디 여인이 들게 없어서 이런 걸 들고 논단 말이냐. 앞으로는 바느질을 배우거라. 저는 진짜 궁금해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런 걸 들면 왜 안 되는 건데요? 사내들은 당연하다는 듯 가지고 노는데 왜 저는 안 되는 것입니까? 정말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냐? 네, 어머니. 세상에는 사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여인이 해야만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느냐? 어쨌건 저는 어머니 말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지금껏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틀린 말을 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에서 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잖은 차별과 많은 한계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어느 권문세도가였고 아버지는 학문과 명성을 쌓아 조선에서 나름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그러니 그 학문과 명성에 먹칠을 하면 안 됐지요. 제가 거주하는 곳은 어느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내로 태어났다면 성년이 되었을 때 한양으로 출세를 위해 떠나야만 했고 여인으로 태어났다면 성년이 되었을 때 지아비의 아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즉, 여인은 출세보다는 출가외인이 먼저였다 이 말입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최규호였는데 규호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자 늠름한 후계자로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대에 밖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사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제게는 학문이나 정치, 외교적 담론을 나누는 중요한 역할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그런 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게 주변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아니, 조선의 문화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아버지와 규호가 공자에 관한 토론을 주고받으며 대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음식 장만에 집중하지 못한 채 어머니께 이리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규호처럼 글을 읽고 쓰고 싶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과 정치나 외교, 사회적인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대체 왜 여자는 붓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만 하십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니? 여자는 밖에 나갈 때 얼굴을 가려야 하며 글을 읽어서도 안 되고 사내와 겸상을 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열려문을 받는 걸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야. 저는 아궁이 위에 놓인 가마솥에 고슬고슬 완성된 흰쌀밥을 주걱으로 휘휘 저어가다가 이를 탁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삶이 죽어도 싫습니다. 행여나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말은 입에 꺼내지도 말거라. 경을 칠 것이다. 어머니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저를 언제나 경계하며 염려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달래주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달래봤자 다시금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튀어올라 어머니만 귀찮게 했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친의 서각에서 들려오는 규호와 아버지의 대화는 언제나 저에게 금지된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정치, 사회, 외교에 관한 대화는 저를 다시금 사로잡았고 저는 그 대화 속에 끼고 싶어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서각 앞을 기웃거리다가 아버지께 걸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혼쭐이 났었지요. 사실 이게 이렇게 혼쭐이 날 일인지도 의아스러웠습니다. 다 큰 여인이 서각 앞에서 지금 무얼 하고 있었던 것이냐? 저는 아버지와 규호의 이야기를 엿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앞을 지나가다가 그만. 아버지께서는 이런 저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여인은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너는 너의 길을 가야만 한다. 너의 길이란 좋은 사내를 만나 시집을 가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다. 연료문을 받는다면 더없이 좋을 것만 같구나. 어머니도 연려문, 아버지도 연려문이었습니다. 대체 그놈의 연려문이 무엇인지 그놈의 연려문만 숱하게 원망스러웠지요. 아버지가 내뱉은 말은 마치 눈앞에 커다란 벽을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언제나 제 질문은 무시되었고 저희 호기심은 강압적으로 억눌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벽이 제게는 세상을 향한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고분고분한 성격도 아니었으며 방골 기질까지 있었거든요. 너는 좋겠다. 아들이라면서 아버지가 너만 챙기시니 말이다. 누이는 모를 겁니다. 아들로 태어난 이 엄청난 무게감을 말입니다. 오히려 저는 누이가 부러울 뿐입니다. 부모님이 외출하시고 없을 때 규호와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 저는 처음으로 남동생도 이런 고충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규호가 저에게 그런 말을 내뱉으니 적잖게 놀랐습니다. 규호는 이 집안의 유일한 아들로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그동안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고민을 떠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 저는 남동생에 대한 질투를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동생 규호와 저는 같은 부모 아래서 자랐지만 성년이 된 이후로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규호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제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실이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질투가 누그러졌다고는 하나 제 꿈이나 호기심이 완벽히 사라진 건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와 규호가 있는 서각으로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더는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괴로웠습니다. 아버지? 저도 여기서 정치나 사회에 관한 대화나 토론을 나눌 수는 없을까요?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느 때보다도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저를 잠시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학문을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일은 사내들이 하는 것이다. 너는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이 아비가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더냐? 그 말은 제게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저의 열망은 단숨에 무시당했고 저의 존재는 집안에서 단지 여인이기에 가벼워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고집을 피우고 싶었으나 깐깐한 아버지를 설득할 집념은 없었습니다. 애당초 그럴 용기도 없었지요. 저란 여인의 팔자는 이번 생에 그저 지아비와 남동생을 돕고 조용히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로 치부된다는 게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정말 여인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맞는 것일까?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 한 가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절대 살림만 하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내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도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저는 제 나름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않게 말입니다. 아버지와 규호가 나누는 대화를 몰래 듣고 그들이 읽는 책을 몰래 되새겼습니다. 이 사건은 어머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철저히 숨겼지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제 것으로 만들었고 제 속에서 불타오르는 지식을 점차 제 것으로 쌓아갔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조용히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저만의 힘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벽을 스스로 넘을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나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조선 조정의 정책이나 외교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를 그 누구에게 털어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여인은 안 된다고 얘기할 게 뻔하니까요. 비록 직접적으로 나설 수는 없었으나 아버지와 남동생의 대화 속에서 저는 자신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각에서 몰래 빼온 책을 처소에서 아무도 모르게 읽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난데없이 방문을 여시더니 이를 본 겁니다. 우연이었으나 그날은 참으로 재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지금 읽고 있는 그 책 말이다. 설마 서각에 갔던 것이냐? 어머니? 그러니깐 이건.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런 저를 보며 이리 말씀하시더군요. 나도 젊었을 땐 너처럼 호기심이 참 많았단다. 나도 글을 읽고 싶었고, 글을 쓰고 싶었고, 사내들과 대등하게 토론하고 싶었다. 그러함에도 나는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판박이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저를 달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건 어머니는 항상 저보다 앞서서 이 길을 걸어오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관아에서 바쁘게 일하는 동안 어머니는 집안을 지키는 모든 역할을 도맡으셨습니다. 노비들을 지휘하고 곡간을 관리하며 아버지가 없는 집안을 온전히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머니는 저에게 조용히 그러나 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여자에게 쉬운 곳이 아니란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기력한 것도 아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가장 강력할 때도 있는 법이지. 내가 꿈을 접었던 이유는 현실에 굴복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나를 알리기 위해서였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의아스러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건 사내나 그런 사내를 낳고 기르는 건 우리 여인들이다. 이만하면 대답이 된 것 같구나. 그렇지 않니? 어머니의 말씀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비록 밖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등한시 여기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나 규호가 가진 힘과는 달랐지만 집안의 실질적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역할을 당당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반찬에 간을 맞추고 국을 끓이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께서 제가 엇나가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던지 이러시더군요. 내 남편, 내 자식에게 먹일 것이니 정성을 다해야 한다. 내가 지은 밥과 내가 만든 찬을 먹고 그들은 밖을 나가 힘을 내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을 바꾸는 건 우리 여인들의 손맛이 아니겠느냐. 네, 어머니. 저는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것이라 여겨 대충 입맛에만 맞추면 된다고 여겼는데 그동안 어머니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 왔는지 알게 되니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무게감을 실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동생 규호가 한양으로 떠나기 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집안일에 대해 걱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제가 한양에 있는 동안 집안의 일은 전부 누이가 맡아야 할 겁니다. 아버지도 한양에 계실 것이고 어머니도 편찮으시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사흘 전부터 어머니는 곧불에 걸려 알아놓으셨습니다. 괜찮아, 규호야. 너는 너의 길을 가야지. 집안일은 내가 도맡을 테니 걱정 말고 가렴. 누이가 사내로 태어났어야만 했습니다. 누이에게 미안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쨌건 고맙습니다. 남동생에게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기분이 좋기는커녕 복잡한 감정이 앞섰습니다. 남동생 규호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의 길을 걷고 저는 집안을 지키는 일을 해야만 했으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태어난 운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몸져 놓으시자 집안의 모든 일은 제 손에 달렸습니다. 아버지와 남동생 규호는 모두 한양에서 바빴기에 제가 아랫사람들을 통솔하며 가문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가문을 지키는 일은 이제는 제 몫이었습니다. 또한 어머니를 병고안하는 모든 일들도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무게는 부담스러웠으나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평생 해왔던 일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여성으로서 집안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야말로 가문을 지탱하는 진짜 힘이라는 것을요. 아무도 그것을 칭찬하지 않았지만 그 일은 가문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 일을 해내지 못했다면 우리 가문은 결코 지금처럼 멋지게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동생 규호는 한양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중요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장원급제 대상자가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남동생 규호를 칭송했고 모두는 그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배경에는 어머니와 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문을 지켜왔고 그 덕분에 규호는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저 스스로에게 일이 묻곤 합니다. 내가 사내였다면 나도 규호처럼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규호와는 다른 방식으로 가문을 지탱하고 있었고 그 또한 중요한 일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규호의 그늘에 가려진 여자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우리 가문의 진정한 기둥이 되었고 보이지 않는 힘으로 모든 것을 능숙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저는 강하게 서 있었으니까요. 다시금 세월이 흐르고 가문의 대들보로서 제 역할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지병으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였습니다. 이제 가문의 실질적인 중심은 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규호가 한양에서 출세의 길을 걷는 동안 집안을 지키고 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모든 것이 차츰 안정되어 가는 듯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련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내는 제가 평범한 일상에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수였고 우리 집안의 머슴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지만 매우 성실하게 일을 했고 항상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처음엔 단지 그저 그런 아래 것으로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독특한 면모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수가 집안의 중요한 재정 문제를 도와주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인데도 그는 굉장히 날카로운 판단력을 보였고 작은 지점까지 놓치지 않는 꼼꼼한 사내였습니다. 영수야? 너는 이런 일에 어떻게 이리도 능숙한 것이냐? 저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는 놀란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씨,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자연스레 익혀진 것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매우 겸손했지만 저는 단번에 그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숫자에 능했고 재정 문제를 다루는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를 더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내로 남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영수에게 조금씩 더 많은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집안일이었지만 점차 중요한 결정들을 그에게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그때마다 항상 기대 이상으로 훌륭하게 일을 처리했고 저의 신뢰는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지혜를 영수에게 나누어주며 가문의 일에 더 깊이 관여하도록 했습니다. 영수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성장했습니다. 그는 제가 가르쳐주는 모든 걸 완벽하게 흡수했고 실수 없이 늘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곧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저는 그에게 더 큰 목표를 제시하기로 결심했지요. 영수야? 너는 우리 집안의 일을 넘어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이 집안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는 처음에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듯 두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저는 그저 천한 신분일 뿐입니다. 아씨.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나는 너의 잠재력을 보았다. 나와 함께 더 큰 일을 해보자. 내가 널 돕겠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제 말에 곧장 동의했습니다. 영수는 저희 조언과 지도에 따라 조금씩 더 큰 일들을 도맡기 시작했고, 저는 그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철저히 도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양반 신분을 사야 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를 볼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건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어쩌면 대리만족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영수를 집안의 일꾼 대신 조용히 그를 키워나갔습니다. 어쩔 땐 남동생의 도움으로 영수에게 여러 관리와의 친분을 맺어주고 그의 이름을 점차 세상에 알렸습니다. 세상은 그가 단지 평범한 사내가 아닌 매우 유능한 인재라는 걸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지혜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가 직접 나서서 일을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명성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영수는 저희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해나갔습니다. 그는 땅을 관리하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집안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며 그동안 제가 혼자서 해왔던 많은 일들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저의 가장 큰 신뢰를 받는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씨. 저를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찌해야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웃으며 이리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옆에서 잘 성장해 준 것이 내게는 가장 큰 은혜다. 너는 내 길을 가면 된다. 이제는 세상에서 내 힘으로 자리 잡을 때가 되었다. 영수는 더 이상 그저 우리 집의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르친 대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한양에서 중요한 관리로 정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영수는 조정에 들어가 큰일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평범한 일꾼으로 시작했음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그가 어디서 왔든지 중요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똑똑했으며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관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뒤에서 제가 했던 노력은 이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원했던 것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저희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성장을 보며 그가 더 큰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를 지원했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고 저와 함께 많은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저는 영수처럼 훌륭한 사람을 키워내며 조용히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훌륭한 관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가진 능력과 성실함만을 보고 칭송했지만 그의 성장 뒤에는 제가 우리 여인이 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